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네, 이번 순서는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의 승자, 투표 닷새 만에 개표는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결론이 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 개막에 따른 한반도 정세 어디로 흘러갈지 오늘은 특별히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말리는 개표전 끝에 미 대선의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제 불복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 어제 대국민 승리 연설을 했는데요.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 등 여러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저도 그 승리 연설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트럼프 4년이란 기간이 없이 그 연설만 딱 떼놓고 봤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매우 원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이 매우 분열적이고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그 상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이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인에게 굉장히 감동적 깊은 연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좀 비정상이 좀 정상화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비슷한 입장인데요. 네. 워낙 그 트럼프의 4년이 미국을 미국답지 않게 만들어놨던 4년인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난제를 끌어안고 통합,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난제가 좀 제가 보기엔 한 3중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경제적으로 구조화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분화된 것, 그리고 코로나19라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해법을 제시하고 4년 동안에 말하자면 산산자고한 난 미국을 다시 이제 붙이는 수리 작업 혹은 설거지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할 건데 어쨌든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연설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연설만으로도 이제 미국민들은 많이 좀 다시 좀 단결의 기미를 좀 보이긴 했을 건데 여전히 이제 한 7,100만 표 정도의 트럼프 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큰 복병이 좀 숨어 있어서 네. 어제 연설은 감동적이긴 했지만 이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혼란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바이든에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상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48년, 그리고 대권 3수 끝에 역대 최고령 백악관 주인이 됐는데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또 굴곡진 가족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자산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도 있죠. 예, 정말 대기만성이란 표현이 바이든만큼 잘 네.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연소 상원의원이 약관 30살이 됐고요. 되자마자 아내와 두 자녀를 교통사고에서 잃는 굉장히 큰 가족적 비극을 알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살아있던 아들마저도 몇 년 전에 뇌종양으로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특히 요즘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의 선거 캠페인 와중에도 나는 나의 이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고 당신들의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이든이 트럼프는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과 많이 대조가 되는데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바이든은 자신 굉장히 가족적이고 오늘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걸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그 정말 유권자들의 좀 감정을 잘 이렇게 공감했던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상당히 그런데 좀 많은 기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고령 대통령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다 득표 당선 패배, 그리고 역대 최대 투표율, 최고 투표율이죠. 124년 만에 선거 불복, 또 피말리는 개표전 등 정말 많은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배경과 의미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정치가 1980년대부터 양극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 결과로 올해처럼 굉장히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얘기는 우리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도 상대 후보가 미워서 찍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상대 후보를 막기 위한 투표율. 그렇죠.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투표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네. 이렇게 미국의 선거와 정치가 양극화가 되고 균열이 되고 또 이제 트럼프가 퇴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분열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미국의 정치가 결코 그 앞날이 밝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진기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기억이 많이 남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회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숙제를 남겨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쉬운 말로 제가 정리하는 건 뭐냐면은 네. 이게 참 우리 노익장 대결과 뒷심 대결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노익장 대결과 뒷심 대결인데 70대 이제 두 후보가 나와가지고 격돌을 했죠. 공화당, 민주당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가 우리가 미국 하면 이제 젊은 이미지, 네. 개혁적인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였는데 이제 그 인물 안에서부터 일단 이게 정체가 좀 되고 있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양 후보의 뒷심 대결을 이번에 봤습니다. 이미 올해 초반 판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론조사들만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낙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표를 이제 하고 보니까 이 투표 전 과정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맹렬하게 추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트럼피즘으로 표방이 되는 그 뭐 완고한 백인 중심주의, 그 샤이 트럼프들이 여전히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뒷심을 발휘해서 이제 전체 투표에서는 많이 이제 격추를 해왔지만, 근데 이제 개표 과정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또 발휘해가지고 네, 역전승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라고 하는 오래된 제도, 미국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불복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미국의 이제 선거 제도의 이제 민낯, 그리고 정치 민낯을 우리가 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게 잘 발달시키고 있는데 자기들은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의 그 선거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방주의의 이제 틀에 이제 갇혀가지고 바꿀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연방헌법 고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 미국 정치가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를 지금 떠안게 된 거고,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 지금 2020년 대선 때 거의 모두 다 응축해서 지금 벌어진 네.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큰 과제를 안게 된 선거였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소송전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권력 이양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원활한 인계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출신이고 그 팀이 이미 국정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다 준비는 될 겁니다. 네. 근데 인계를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미국의 연방주의의 특성 때문에 각 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지금도 TF 꾸려서 바이든 팀은 이제 바로 즉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연방 정부에서 통제를 하긴 하지만 각 주 정부가 사실 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협조를 하고 하면은 긴급 현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협조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연방 정부에서 인계가 잘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지만, 백악관을 좀 제외하고는 어쨌든 미국 연방주의의 좀 특징상 대통령이나 개인에 충성하는 것보다도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이제 기본 기조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인수인계 작업은 아주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은 제대로 좀 돌아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실장님 네,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정대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계속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해온 역사가 있고요. 네. 대통령 인수에 대한 매우 명확한 매뉴얼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계속 간다고 해도 사실은 선거 결과를 바꾼다거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소외라든가 한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 와중에 어떤 정권 인수 인규의 과정이라든가 그것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뭐 부분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이든 당선자 본인 자체가 부통령 경험이 있고 거의 50년 가깝게 최고 수준의 미국의 상원과 부통령 경험을 가진 아주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인수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정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바이든 그간의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이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좀 대중들이 열광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트럼피즘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심판론을 바이든이 설파를 해왔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이 미국을 정상화한다는 명분 아래 전방위적인 anything but 트럼프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와 반대로 하기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공산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nything but 트럼프 이런 표현 제일 처음 났던 게 제 기억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네. ABC라고 해서 그때는 클린턴이었으니까 네. 모든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바꾼다. 그래서 ABC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 계속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맨 마지막 글자만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과 경쟁했던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 예를 들어 샌더스라든가 워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매우 온건하고 중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그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가열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고 합의의 바탕으로 어떤 공통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매우 드물고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구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합의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된 것도 다른 후보들이 됐다면 오히려 트럼프와 반대쪽으로 달려갔을 텐데 바이든은 온건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트럼프 4년간을 치유하는 것은 트럼프의 반대 태도로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운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트럼프의 정책 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은 바꿔야겠지만 제 생각엔 바이든 대통령의 경향과 네. 이번에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온건하고 중도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예, 비슷한데요. 선거가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결이 아니라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선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는 이제 4년. 아까 저도 모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좀 많이 깨지고 상처를 입은 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내적인 문제들을 이제 수리하고 설거지하는 과정처럼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정상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뭐 트럼프 지우기로 ABT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국과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정상화 트랙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오히려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인의 무색무취가 강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또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하면은 다른 편들의 이야기를 담기가 힘든데 그냥 빈 그릇 같은 상황에서 이 중도의 입장에서 빈그릇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 주류의 이제 이야기까지 담아서 다시 미국을 통합하고 이제 뭐 중도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네. 이제 그 4년간의 과정이 이제 훌륭한 이제 다시 미국의 정상화 과정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네, 이러한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요. 특히 지금 강경화 장관은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앞으로 한반도 정책,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린턴 3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들의 이제 많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기대이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다시 고수하는 오바마 3기가 아니라 북미 평양 정상회담
최초로 이제 거의 사실상 갔었던 그 클린턴 1, 2기를 바로 이어받아서 클린턴 3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이제 그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조건들이 있죠. 2000년, 20년도 당시에 20년 전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진 않았던 상황이었고 네. 미중 경쟁이 지금처럼 격화돼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난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이제 일관된 의지와 이 한국 정부의 변수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 북한은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대내 매체에도 보도를 하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많이 표출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우리가 이제 좀 보수 정권이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 남북 관계 상황들이 박광일 씨 피살 사건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치 앞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남북 관계에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할 때,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못할 때 미국에서도 특별히 나설 이유는 특별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동맹의 의견을 또 많이 청취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민주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로 8년이 갔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우고 지금은 한국 정부가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부, 한 1년 조금 넘게 지금 임기가 남았는데 네. 2021년에 만약에 합의 맞는다고 한다면은 비핵화 문제나 미중 경쟁의 격화라고 하는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좀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린턴 3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또 북한의 표정은 조금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자랑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과는 조금 막말도 주고받고 그랬었는데요. 대화 재개냐 전략 도발이냐 또 향후 그런 북한의 행보 지금 어떻게 좀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적 인내 정책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오바마 정부가 사실은 북한의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런 도발로 인해서 강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오바마 정부의 임기 말에서는 이미 그 정부 내에서도 이것은 실패했다는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계속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있을 때마다 어떤 무력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던 정상 합의의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승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먼저 미국에 내놓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의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문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한반도로 미국이라고 하는 배가 들어온다고 쳤을 때 도선사 역할, 그 파일럿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안내를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남북한 당사자주의로 우리도 남북협력 독자적으로 속도를 좀 내고 이제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면 좋을 텐데 북한도 이제 우리한테 바라는 바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스스로 개발한 핵 개발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주의만으로는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주의, 그 주변국들의 이제 비핵화를 고리로 한 엄청나게 많은 개입과 그 메커니즘 틀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제재도 지금 엄연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틀 안에서는 그 제재나 국제주의의 이제 틀에서는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하는가. 그리고 미국이 조금 더 한반도 평화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도선사 역할을 하는 우리 한국 정부에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전략적으로 초반부에 내년도 상반기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은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에서 핵 없는 세상 얘기를 하는 날 그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선택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오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북한이 이제 관심을 끈다는 차원에서 기선 잡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과거의 구식 제스처를 취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북한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제 뭐 물밑 채널이든 아니면은 뭐 공식적인 뭐 보도를 통해서든 이제 그렇게 북한에 좀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미국이 좀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확신일 건데요. 내년도 1월에 8차 당대회가 열리고 하면은 북한이 이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아니라 이제 계획을 발표합니다. 행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개혁개방, 북미대화 개선 없으면은 북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그 행간이 뭔지를 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미국이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행간을 읽어서 설득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바이든 대통령 측과 소통 채널을 계속 열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을 다독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쌓아올린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무력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모판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다독이면서 미국을 또 대화 소통의 창구로 저희가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우리의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또 주한미군 주둔이라든지 전작권 전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만 강요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있었고 네. 나토에게도 굉장히 나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모로 미국이 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꼭 집어서 비판한 적도 있고요. 네. 저희 한국에 그 보내왔던 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동맹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나눠봤던 미국의 전문가들 모두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네. 미국의 최신에도 안 맞는 일이라든지 그런 인식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미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동맹 외교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주 뭐 500% 인상이라고 하는 뭐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거에 이제 한미가 협의를 하고 함께 이제 공조했던 그런 틀들이 다시 좀 복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서 이 실장님이 그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이제 소통 채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그 바이든 진영이 완성되기 전까지 저희가 좀 우리나라가 좀 해야 될 뭔가 소통 채널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에서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공식적인 채널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한국과 상당히 많이 친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 정치인이라던가 외교관들 사이에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5트랙 채널도 하고 있고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 외교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이런 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네. 저쪽의 정보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인수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정상 외교의 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순서를 생각합니다. 네, 비공식 채널을 먼저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식 채널로 간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 2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비공식 채널 그리고 특히 뭐 이제 1.5트랙, 2트랙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과거처럼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 가장 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양국 간의 이제 전문가와 반관 반민 트랙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인식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우리한테 좀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다음 뭐 한 4년, 5년, 10년 내에 미중 경쟁이 계속 격화될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한 가지죠. 너는 누구 편이냐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좀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조금 이렇게 주위로 눈을 둘러보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변칙 플레이를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전 세계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미국의 가치와 질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대통령이 새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글로벌 가치, 뭐 민주주의와 자유, 뭐 인권, 기후 변화 등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 가치 중심 외교로 미중 간의 이제 격화가 아니라 가치 대 반가치의 전선으로 좀 세계 외교 질서를 재편하는데 다른 나라들과도 좀 소통을 하면서 네. 미국을 계속 또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또 중간자적 역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외교 상황들 잘 짚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